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부모가 협의해 어머니 성을 쓸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혼인과 혈연 중심의 법을 고쳐 비혼 동거도 가족에 넣고 혼외자라는 용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공무원 모임과 회식을 금지하자 죄인도 아닌데 자꾸 통제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부서별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을 점검하며 압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의 대출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논의는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의 재치 있는 수상소감에 외신들도 최고의 수상소감이라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시상식 드레스부터 평소 옷차림까지 화제가 돼 유통가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는 가상자산 거래 때 생긴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스크가 큰 만큼 극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세청이 사주로서 특권을 남용하거나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한 탈세 혐의자 30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적자 회사에서 수백억 원의 퇴직금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족의 개념이 바뀝니다. 또한 이름 앞에 붙는 성을 엄마의 성으로 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전엔 혼인신고 때 협의를 한 상태여야 가능했는데 이젠 그 뒤로도 부부가 합의만 하면 어머니 성을 쓸 수 있게 법이 바뀌는 겁니다. 첫 소식 이건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결혼한 이설아 씨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주기로 남편과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성을 쓰는 것이 우리 법의 원칙입니다. 이 씨는 결국 헌법 소원까지 냈습니다. 양성이 평등한 시대에서는 엄마 성이든 아빠 성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자녀의 성 결정 방식을 부성 우선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법엔 자는 부의 성을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이 조항을 바꿔 출생 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해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또 혈연, 혼인 중심의 법을 고쳐 비혼 동거도 가족 범위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범위나 정의 규정을 확대하게 됐을 때 실제 다른 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차별적인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게도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비혼 동거 관계의 폭력도 가정폭력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혼외자, 혼종자라는 말도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를 차별하는 용어로 보고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관련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었죠. 우리나라에선 기혼 여성만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점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개념도 혈연만이 아닌 같이 사는 동거인도 포함으로 바뀝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자발적 비혼모가 됐다고 고백한 방송인 사유리 씨. 결혼은 하고 싶지 않지만 아이는 낳고 싶어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 출산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그 아기를 인시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걱정되는 나이거든요. 지금 당장 아기를 안 낳더라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현행법상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생명윤리법 제24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정자를 기증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사유리 씨는 결국 일본으로 건너가 정자를 기증받았고 비혼 출산까지 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6월까지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조 생식수를 이용한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정책 검토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난자와 정자 기증, 대리 출산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와 정자 제공자의 지위, 아동의 알 권리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는 혼인 개념을 무너뜨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비혼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질서를 일단 중시하는 그런 국가나 가정이나 법칙에 상당히 위배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 아동 인권단체 등은 1인 가구와 비혼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사회부 권영봉 기자와 자세히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권 기자, 그럼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첫째의 성과 둘째의 성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여성가족부가 이번 계획안을 내놓은 건 최근 1인 가구와 비혼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할 때 부부가 협의만 하면 자녀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권 씨인 아버지와 김 씨인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 아들은 권 씨, 둘째 딸은 김 씨, 이렇게 정해지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만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의 성이 달라지는 상황인 만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직접 여성가족부에 문의를 해봤더니 아직 기본계획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종중에서는 보통 성이 같은 자손에게 재산을 뭐 나눠준다, 물려준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엄마의 딸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다른 사람의 성을 따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대로라면 엄마의 성을 따르면 그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표된 내용은 좀 표면적인 수준이라 이 상속 관련법 개정 등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대책도 나왔다고요? 네, 우선 자녀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일명 구하라법이라고 하죠. 네네. 상속권 박탈은 물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 금지와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고요. 양육비 청구 서류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얌체 부모가 많은데 앞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추가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연령도 만 24세에서 만 37세로 대폭 강화됩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또 살해하고 유기하는 일도 우리 요즘에 종종 벌어지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지난 1월이었죠. 인천에서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내버려둔 무명녀 사건이 화제가 됐는데요. 나중에 이름 붙여줬죠. 네, 맞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국가에 출생신고가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국가기관에 출생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미혼모가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혼자 출산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비와 법률 상담, 소송 대리 등 법적, 제도적 절차도 지원이 되고요. 연간 120만 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어린 청소년 부모의 연령 기준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이거군요. 네. 정인이 사건으로 국민의 충격도 컸습니다. 이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은 또 혹시 없습니까? 일단 영유아를 특정해서 나온 대책은 없고요. 포괄적 차원에서 아동 방지 대책은 보완이 좀 됐습니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망사건 분석팀이 신설됐고 학교에서 학생의 외상 흔적과 영양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또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 불벌죄도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그게 많이 악용됐었는데 잘 됐네요. 지금까지 사회부 권영봉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요청한 서울시가 이번엔 50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엔 호가가 수억 원씩 오른 배짱 매물만 남았습니다. 현장에 장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71년 지어진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서울시는 이곳을 포함한 여의도 아파트 지구에 대해 재건축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범아파트가 있는 지구는 50층 이상 주상 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절한 높이 계획을 수립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오세훈표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 속에 오늘부터 여의도 등 4곳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됐습니다. 실거주자 외에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그나마 있는 매물도 호가가 수억 원 오른 배짱 매물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조용해요. 오늘도 전화도 없네요. 비싼 물건들만 이제 남은 거죠, 이제 사실은. 2달 전까지만 해도 27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아파트의 전용 106제곱미터 매물은 최고 호가가 34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계속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매매는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반면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제외된 지역에서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일명 풍선 효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은 커지는데 아파트를 사는 데는 제한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가가 뛰고 신고가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지난주 1차 정밀 안전진단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사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였고 주말 사이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20평대 호가가 8억 원 중반대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의 전화는 오시고 가다가 이제 소유자들 들리시고 그래요. 상황이 어찌 돼 가느냐고. 특히 해당 지역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도 안전진단 완화 등 서울시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원구 월계시형과 마포구 성산시형 등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도 주춤하던 집값이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선 규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여서 당분간 재건축 중심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집값이 뛰면서 서울 중소형 아파트값이 평균 10억 원에 육박하는 등 2년 새 3억 원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의 대출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논의해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말이 많았던 종부세 완화 논의는 당내 강경파의 반대로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5월 중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합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첫 회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일단 모든 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애초 세금과 관련한 논의는 없다며 선을 그었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복지 등 관련 현안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를 논의하고 이어서 재산세 감면 구간 확대도 의논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부터 공시가 확정이 되니까 5월까지는 조속히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도 논의 대상입니다. 다만 종부세 완화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밝히면서 후순위로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당 정간에 이제까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너무 당정 간의 엇박자 또는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표현을 하시는데 청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홍남기 직무대행은 정부 입장은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것이라며 그 입장을 바탕으로 곧 당정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521명으로 변이 확진자는 86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도 24명이 늘어난 156명을 기록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 감소 효과가 사라지는 내일부터는 신규 확진자도 다시 늘어나겠죠. 우려스러운 건 집단 감염도 문제지만 개인 간 접촉으로 이뤄지는 개별 감염이 44.7%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지만 일상에서 지인끼리, 가족끼리 소소하게 이뤄지는 개별 접촉이 확산의 고리가 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염 경로를 확인 못하는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은 29.5%로 이틀 연속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좀째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에 당국은 이번 주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식당들이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 서울 도심은 야외 곳곳에서 술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세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특별 방역 관리 주간 첫날 밤 서울 청계천 일대입니다. 물가에 앉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눈에 띈니다. 밤 10시 이후 식당이나 주점들이 문을 닫자 야외로 이차를 나온 시민들입니다. 매장이 10시까지라서 갈 데가 없으니까. 네. 순찰대원이 돌아다니며 주의를 주자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네, 여기 청계천에서는 술 못 드시게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빨리 치우겠습니다. 자정을 향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도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연남동 공원에서는 음주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이 무색할 정도로 빈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특별 방역 주간 첫날 불야성을 이룬 걸 본 서울시는 집중 단속 계획을 세웠습니다. 야외 시설은 취식, 음주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계천은 시민이 많이 모이는 청계광장에서 황학교 구간을 중심으로 서울시는 현장 단속반의 계도에 응하지 않고 거리두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다르죠. 금지령 때문에 다음 달 2일까지 근무 후 모임이나 회식을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들은 계획에 없던 코로나19 백신을 확 앞당겨 맞아야 하는데 거부하면 서장이나 과장한테 호출을 받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지라면서요. 때문에 공무원이 무슨 호구냐, 실험 대상이냐 불만이 많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도청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줄이 평소보다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밖에 못 나오고 하니까 들어 근무해야지. 점심 배달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사실 죄인도 아닌데 자꾸 이렇게 억압하고 제재하고 통제하려는 모습에 직원들 사기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콕 집은 해식과 모임 금지에 대해 공무원들은 효과를 반문합니다. 공직사회가 코로나19 확산 매개가 된 사례가 있었냐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 여론을 잠재우려는 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좀 생각들이 많거든요. 방역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는 공무원인데 경찰도 한 달 이상 앞당겨진 백신 접종에 황당한 기색입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상황에 접종률 체크까지 일선 경찰관들은 압박을 느낍니다. 혈증 문제가 있어 직원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지휘부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접종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작용으로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당분간 모임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 하는 경찰관. 불안한 코로나19 시국에 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 명이 넘게 발생하면서 한국 교민과 대사관 직원 등 100여 명도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소통을 웃돈을 줘야 겨우 구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항공편 운행 중단설로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항공편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인도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30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에 2,0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The country I am feeling very bad. I have money, I have everything, but I can't save my sister. Because no bed, nothing like that.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선 외교관 등 한국 직원과 현지 직원 10여 명이 집단 감염된 가운데 대사관에 보고된 교민 확진자 수는 100여 명에 달합니다. 만여 명의 인도 교민들은 지난 25일 인도발 귀국 항공편을 일시 중지시켰다는 방역당국의 발표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우리 교민들이 전부가 다 탈출하기 위한 비행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나왔던 출장자나 학생들,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거 그리고 꼭 나가야 될 요원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우리 국민의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기 항공편이 중단되지 않도록 인도 항공당국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용 병상과 산소 발생기가 부족해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백만 달러 상당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 중인 스탠리어크 최고 경영자와 만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노바백스 백신 도입에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노바백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기술 이전에 따른 직접 생산이 가능한 계약이 올해까지인데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카를 훔쳤다. 내년 오스카 진행은 윤여정에게 맡기자. 딱딱했던 시상식에서 윤여정은 뜻밖의 선물이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의 수상 소감에 반한 세계인들의 외침, 반응들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CNN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윤여정의 수상 소감 편집 영상. 여기서 CNN은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에 대해 쇼를 훔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중의 웃음과 열띤 반응을 이끌어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쇼의 주인공이 된 윤여정의 뛰어난 화술과 표정을 흥미롭게 부각한 것입니다. I'd like to thank to my two boys who made me go out and work. So, beloved son, all and all.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미나리 제작자이기도 하면서 여우조연상을 호명한 브래드 피트와의 대화도 유쾌하게 조명했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여우조연상 수상 이후 SNS에서는 수상 소감 상을 줘야 한다. 내년에 오스카 사회를 맡아야 한다 등의 글이 폭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26일 하루만 윤여정 관련 트윗이 66만 건 올라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고의 수상 소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도 올해 시상식 시즌의 공식 연설 챔피언이라고 높게 평했습니다. 배우 윤여정은 연기뿐만 아니라 말솜씨로 세계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윤여정 씨는 아카데미상을 탔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했지만 유통가는 아닙니다. 시상식에 입고 나온 드레스는 물론 그동안 선보였던 일명 윤여정 룩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여정 씨가 시상식에서 입은 남색 드레스입니다. 중동 한 유명 디자이너의 컬렉션으로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미가 특징입니다. 외신들은 윤 씨 특유의 여유와 우아함을 돋보이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이비 컬러, 이렇게 막 모던한 티셔츠형의 드레스 잘 맞아떨어져서 윤여정 씨 이미지랑은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윤여정 씨가 선보여온 세대를 초월한 패션 아이템들도 화제입니다. 청바지와 동그란 안경, 에코백 등 특별할 것 같지 않은 일상적인 차림은 윤여정 룩으로 통합니다. 소비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게 한 석 달 동안 한 30개 팔았었는데요. 그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 2,000개가 팔렸어요. 아예 한 의류 플랫폼은 윤 씨의 직설 화법과 솔직함을 내세웠습니다. 옷 입는 듯 남의 눈치 볼 건 뭐 있니? 니들 마음대로 사세요. 윤여정에 스며든다는 윤며들다 신조어는 세대와 성별을 뛰어넘어 인간 윤여정을 대표하는 말이 됐습니다. 광고계의 윤배우 모시기 경쟁은 이미 물밑에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부 강영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2억짜리 가방입니다. 그런 가방도 있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이 배우 윤여정 씨의 일거수일투족이 세간의 화제인데요. 네. 이 상금이 없는 아카데미 시상식 특성상 윤여정 씨에게 공식적으로 돌아간 건 45만 원 상당의 오스카 트로피뿐입니다. 네. 이 대신 협찬사에서 제공한 선물 가방을 추가로 받는데 이 선물의 가치를 모두 합하면 약 2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스웨그백이라고 불리는 이 선물 가방엔 스웨덴의 최고급 호텔 숙박권을 비롯해 순금 전자담배, 숙취 해소를 위한 비타민 테라피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서 수면 상태를 기록하는 헤어밴드, 무료 PT권 등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 역시 스웨그백을 받았는데 당시엔 9천만 원 상당의 크루즈 여행권, 순금 펜, 소변 검사권, 인생 코치 전화 통화권 등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소변 검사권이요? 네, 뭐 일종의 건강 검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생 코치 통화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올해는 들어갔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 관록 있는 대배우인 윤여정 씨가 어떤 분에게 코치를 받을지도 세간의 관심을 많이 모을 것 같습니다. 윤여정 씨가 누군가에게 코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다음 키워드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휴먼 여정체입니다. 이것도 윤여정 씨 얘기 아닙니까? 네, 뭐 컴퓨터로 문서 작업하실 때 휴먼 명조체, 휴먼 고딕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윤여정 씨만의 독특한 화법이 주목받으며 이른바 휴먼 여정체가 2030 세대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윤여정 씨의 다소 직설적이면서 위트 있는 화법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윤여정 씨는 일찍이 예능에 출연해서도 친근하면서도 당당한 화법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뭐 후배 연예인들과 대화할 때 어우 얘 정말 뭐 이런 친근한 말투로 다가서며 자연스럽게 어울리곤 했는데요. 또한 나이가 들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또한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 꼰대스럽지 않은 태도가 2030 세대의 열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 말이 기억나요. 나도 67세는 처음이야. 참 와닿았었거든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머스크의 배신입니다. 테슬라 CEO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에게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가 1분기 3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팔아 1,1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과거 비트코인 투자 계획이나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히는 등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테슬라 측이 1분기 고점에 비트코인을 재빨리 팔아 수익을 거뒀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이 머스크를 카이사르를 배신한 브루투스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럴 만하네요. 논란이 계속되자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자신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으며 테슬라 측이 유동성 입증을 위해 일부를 판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값을 올려놓고 그리고 나니까 자기가 팔았다. 뭐 이 얘기네요.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황당한 공모전입니다. 무슨 공모전인데요? 네, 이 논산시청이 지난달 17일부터 약 3주간 논산 탑정호에 건설한 출렁다리의 명칭 공모를 받고 1등엔 200만 원 상금을 걸었는데요. 논란은 1등 당선작이 다름 아닌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라는 소식이 전해지고부터입니다. 네. 말 그대로 지명과 다리 이름을 단순히 결합한 것인데 성의 없다, 세금 낭비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산시청은 1등 당선작과 동일한 이름이 다수였고 문화예술계 인사, 대학 교수 등 9명을 외부 전문가로 섭외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듣고 나니까 굉장히 허무한 이름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강용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것도 모자라 흉기로 협박까지 한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 침입과 특수폭행 등 혐의도 많아집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들이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건물 밖으로 한 남성을 연행해 나옵니다. 새벽 시간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까지 했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해 20대 남성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가해 남성은 벽에 붙어있는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후 2시간 정도가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가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범행은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혐의 모두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벽 시간에 왜 들어가셨는지 말씀 한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거 침입과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해수욕장에서 캠핑을 하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텐트 안에서 부탄가스를 연료로 한 온수 매트를 켜고 잠을 자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완견도 함께 죽은 채였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당진의 한 해수욕장 도로입니다. 119 구조대 차량에 이어 구급차가 줄줄이 도착합니다. 곧이어 모래사장에 설치된 텐트에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충남 당진 외목마을 해수욕장에 설치된 텐트에서 60대 남성과 그의 아내와 함께 애완견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이 해변가에서 숨진 이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까지 사고 난 지금 몰랐어요. 일교차 때문에 밤에는 조금 쌀쌀하죠. 이렇게 하고 자죠. 숨진 부부가 발견된 텐트는 밀폐된 상태였습니다. 텐트 안에는 부탄가스로 물을 데워 작동하는 온수매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온수매트가 작동되면서 가스가 불안전 연소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온 거로 확인돼요. 온수매트에 이제 온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스번을 연계해서 가열하는 거죠.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에서도 캠핑용 버스에서 온열기를 켜고 자던 50대 남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텐트에서 잠이 들 때는 난방기구 대신 침낭 등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검찰이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김태현은 처음부터 세 모녀 모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은 계획된 범행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김태현이 큰딸을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범행 직전 후회할 듯 하지 말랬다라고 협박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딸을 스토킹한 끝에 집으로 찾아가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는 살인과 절도, 특수주거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등 총 5가지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있는 것도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정말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진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태현이 지난 2월 7일 자신을 피하던 큰딸에게 후회할 짓을 하지 말랬는데 안타깝다, 잘 살아봐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현은 큰딸에게 연락을 차단당하자 공중전화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는데 당시 차단되지 않은 채팅 앱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큰딸이 다음 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김태현은 더 이상 연락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살해 결심을 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김태현의 증거인멸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범행 하루 전날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연락처를 삭제했고 범행 직전엔 큰딸을 위협해 알아낸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통해 큰딸의 SNS에 접속해 대화 내역과 친구 목록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볼 때 김태현이 세 모녀를 살해한 건 계획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태현의 스토킹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탓에 스토킹 처벌법 대신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등등 다양한 말로 불리는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자산에 대해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자산이 맞다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상화폐나 암호화폐는 화폐를 대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이라고 하자면서요. 홍 부총리는 또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대신 특금법을 통해 더욱 투명하게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러니까 반 정도 제도화를 언급했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선 미술품도 거래하면서 이득이 나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가상자산도 거래하며 생긴 소득은 세금을 내는 게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로 극단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박유연 기자가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각종 해킹과 사기 방법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알면서도 당했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화이트 해커 유튜버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피싱 사이트를 해킹해봤습니다. 중국어로 써진 관리자 메뉴에 17,000명 넘는 실제 거래소 가입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OTP 번호까지 빼내고 있었습니다. 그 계정에 있는 돈들을 싹 다 긁어낼 수 있겠죠. 해외에서 로그인됐으니 확인하란 식의 피싱 문자를 받은 이용자가 가짜 연락처나 홈페이지 주소에 속아 접속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거래소 공식 사이트와 알파벳 1개 정도만 달라서 얼핏 보면 식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싱 등 어떤 과정도 없이 말 그대로 눈뜨고 코베였다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밤새 그냥 없어진 거예요. 피싱 문자나 이런 건 혹시?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니, 제가 보고 있는데 매도가 그냥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당한 거예요. 저는. 하루 수십조 원이 몰리지만 정부 방침도 지원도 규제도 없는 사이 거래소가 갈수록 진화하는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방치죠. 인정을 해야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까 나 몰라라가 되는 거죠. 가상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도 극성입니다. 한 거래소는 자사에 접수된 유형별 사기 행태를 정리해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 상장이 확실하다거나 지금 투자하면 몇 배로 돌려주겠다, 가격이 몇 배 오른다 등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관련 불법 행위 피해는 법적 구제 방안이 제한적인 만큼 애초부터 의심스러운 투자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더 비싼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판 후 이 돈으로 강남 등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산 사례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6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중국인들입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중국인 A씨는 11억 원가량을 들여 서울 영등포구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금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로 마련했습니다. A씨가 중국 현지에 있는 돈을 환치기 조직에 입금하면 비트코인을 구매해 한국에 있는 조직으로 들여보내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더 비싼 가격에 비트코인을 팔아 한국 돈으로 챙겼는데 그 액수만 11차례에 걸쳐 4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중국인도 이런 수법으로 강남에 14억짜리 아파트를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외 무역업을 하며 수출입 신고를 누락하고 탈루한 세금으로 서울 아파트를 산 외국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들이 산 아파트는 강남과 서초 등 모두 55채에 달합니다. 서울 서재 아파트를 불법 취득한 외국인 61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 55채로 취득 금액은 840억 원 규모였습니다. 세관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는데 불법 이전된 자금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요즘 국세청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금수저 대물림에 대해 집중 감시를 하고 있죠. 적자난 회사에서 본인에게 최고 연봉을 받게 하고 수백억 원의 퇴직금까지 챙긴 사주일가 등 30여 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B회사 주식 전부를 자식들에게 증여했고 자녀들은 100% 지분을 보유한 새 주인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 A씨는 치솟고 있는 강남 노른자 위 땅을 취득할 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팔고서는 마치 손해를 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 강남 땅을 산 곳은 다름 아닌 회사 B. A씨의 자녀들은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으로 2년 만에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도 사주 일가만 항상 배부른 곳도 조사 대상입니다. 특히 창업주는 퇴직 직전에 급여를 대폭 인상하여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등 기업 이윤을 독식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부동산 시행사 주인으로 등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C씨는 아파트 신축 직전에 손자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해 새 주인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건설사를 동원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고 100% 분양을 성공시켜 이른바 분양 대박을 선물했습니다. 이 밖에도 임직원 이름으로 빼돌린 회사 돈으로 최고급 아파트와 슈퍼카를 구입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4건을 포함해 모두 30명에 대해 국세청은 집중조사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이무형입니다. 회사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 원을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 수십억 원의 횡령, 딸에게 포르쉐를 사준 혐의 등등으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옵니다.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령과 배임 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헐값에 팔아 회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금이 지난해 총선 전에 이 의원의 사무실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선 이스타항공 노조 등이 이상직을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죄도 검찰이 추가적으로 밝혀서 그 여죄까지 반드시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이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 체포동의안 통과라는 불명예를 쓴 이상직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차이나타운 논란에 휩싸인 강원도의 한중 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얼마 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하는 거라고 해명했었죠. 이 기업이 코로나19와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정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홍천군 일대 드넓은 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축구장 170개 규모로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복합 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이곳은 한중 문화타운 예정지 입구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은 일단 첫 삽을 뜨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 집성촌이나 거주시설이 아니라는 해명에도 차이나타운 건설을 철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66만 명을 넘는 등 논란이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자인 코오롱 글로벌은 국민 마음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강원도에 밝혔습니다. 사업 진행이 불가할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고 시간과 비용 투입에 대한 큰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차이나타운 조성은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청정 강원의 중공 차이나타운이 웬 말이냐며 반대했던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습니다. 사실상 철회 아니에요. 철회한 것에 대해서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중 문화타운을 핵심 투자 유치 사업으로 강조했던 최문순 강원지사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친애하는 벗이여, 국민, 특히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시오. 이미 많은 것을 준 것 같아도 더 주십시오. 후안 도밍고 페론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바네스 델 캠포 칠레 대통령 당선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페론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에비타를 보면 아무리 퍼주어도 경제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대중 영합주의를 앞세운 페론 대통령의 인기는 한때 하늘을 찌릅니다. 라틴 아메리카 포퓰리즘의 원조죠. 하지만 그의 호언과 달리 세계의 7위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세계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58년 이후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22차례나 받았고 국가 부도를 선언한 것만 8번이나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많은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지율이라는 악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은 그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젠더 포퓰리즘을 들고 나왔습니다. 남녀 갈등을 야기할 게 뻔한데도 젠더 포퓰리즘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는 왜 열었을까요?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드러난 20대 남성 이대남의 민심 이반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며 만든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징병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키로 한 군 유공자 예우법을 보면 군 복무자 전원을 군 유공자로 정하고 취업, 주택 청약, 그리고 사회복귀 등에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이미 위헌 결정을 내린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죠. 여기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군대 간 건 벼슬이 맞다며 법안 발의에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안보 강화는 뒷전인 채 그냥 양성평등을 내세워 이대남 표심 잡기에 매달린다는 비난도 각오를 한 겁니다. 국가의 100년 대계와 직결된 군 복무 문제에 얄팍한 젠더 포퓰리즘을 내세운다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위험한 젠더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 그러니까 1분기에 우리 경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기대보다 잘 나왔다는 게 경제 당국자의 평가인데 이대로만 가면 올해 성장률이 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도 그럴까요? 김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시장과 당국의 예상보다 높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연속 상승세는 물론 예측치인 1% 초반을 뛰어넘어 1.6%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도 마이너스 성장을 한 지난해와는 달리 코로나19로 타격받기 전인 2019년 4분기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깜짝 성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거는 예상을 뛰어넘는 숫자가 나와서 제가 빅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온 이유는 최근 다소 살아난 소비덕이 큽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 완화로 소비가 늘었고 정부의 추경 집행도 효과를 더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성장률이 4%에 달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1, 4분기 지금 수치 나온 걸로만 보면 3% 중반 이상의 성장률, 금전 성장률을 달성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형성될 거라 저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는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는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1분기 성장률이 일시적일지 추세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과 반도체 수급난 등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청와대가 경제단체장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건의에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긴 자칫 유전 무죄로 보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삼성 일가는 내일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내용을 발표할 예정인데 청와대 기류에 변화가 있을까 관심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가 인프라라고 선언했습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G2 사이에서 우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다음 달 말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예고돼 있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결정해야 될 아주 급박한 시기에 있는데 이런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로 인해서 그 반도체 투자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일단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경제단체장들이 사면을 건의한 지 하루 만에 사면을 검토하지 않았고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합니다. 우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 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내용은 내일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라희 여사와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 남매 등 4명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공동 소유하겠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하면서 가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일가의 상속 내용 발표에 따라 청와대와 정치권의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 AI가 쓰이지 않는 분야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법조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고 형량까지 예측하는 사실상 변호사나 다름없는 AI 서비스가 국내에도 등장했는데 무료거나 값이 싸고 정확도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당연히 일자리를 뺏기게 된 변호사 업계의 반발이 크겠죠. AI 앵커가 보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Ross has access to a vast legal database that effortlessly reads through and finds numerous answers for any legal question. 2016년 미국의 한 유명 로펌에서 도입한 AI 기반의 업무 보조 프로그램으로서는 초당 10억 건이 넘는 법률 문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 리걸 테크 기업들도 AI를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유렉스는 일상 속 표현을 입력하면 관련 법 조항이나 판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줄 것으로 봅니다. 저희 유렉스는 법률 자연어 처리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한두 번 클릭만으로 법률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비실명화된 판결문 40만 건을 AI가 분석해 1심 형량을 예측하는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177개 범죄를 대상으로 했는데 몇 번의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 형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 특정 범죄에 대한 특정 양형인자를 조건으로 한 형량 통계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단체는 형량을 예측하는 건 법률 서비스에 해당하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AI 기반의 프로그램에도 우정적인 입장이어서 법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얼마 전 자국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쓴 일본이 이번엔 외교 청사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외교부가 즉각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철회를 촉구했는데 일본 정부는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스가 총리 출범 후 처음 나온 외교 청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또 실렸습니다. 아베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번 외교 청서에는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됐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되풀이됐습니다. 또 우리 동해를 일본해라고 적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피해 문제를 둘러싼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가 해결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 대응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竹島であったり慰安婦問題等について韓国側から抗議がありましたが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抗議は受け入れられない旨反論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데 이어 일본 교과서와 외교 청서의 역사 왜곡을 반복하면서 한일 갈등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와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공사 전후로 원상 복구는 최소 40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이전 계획에 없었던 일제강점기에 훼손된 경복궁 앞 월대까지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과 주식회사 디자인하우스가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공동 개최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 달 26일부터 닷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는 인테리어와 가구 등 각종 생활 디자인 트렌드를 소개하는 전시회입니다. 프로농구 KGC 인삼공사가 우승 후보 현대모비스를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승리하며 4시즌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그 중심엔 NBA급 농구를 선보이며 교수라는 별명이 붙은 외국인 선수 제러드 설린저가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비를 등지고 있다가 훅슛으로 득점을 올립니다. NBA의 전설 카림 압둘자바를 연상케 하는 스카이 훅슛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필살기였던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 슛도 가볍게 성공합니다. 고난도 기술을 자유자재로 쓰는 제러드 썰린저는 상대팀 선수들에게 한 수 지도하는 모습을 보여 썰교수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40분 풀타임을 자청할 정도로 열정도 넘칩니다. You know, once you're in the groove of the game, you kind of just want to stay in, and so you got to give coach credit because coach allows me to make that call. So he trusts me, and I trust him. 내외각 플레이에 모두 능한 썰린저는 동료까지 살리는 폭넓은 시야까지 갖춘 무결점 선수. KGC는 NBA 출신 썰린저 효과까지 더해 4시즌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The chemistry's been great, and the guys trust me, and I trust them. A lot of Subway salads and ginseng, yeah. 단 한 번도 휴강한 적이 없는 썰교수 썰린저의 농구 강의는 다음 달 열리는 챔프전에서도 계속됩니다. NBA 뉴스 전남주입니다. 종일 잔뜩 흐린 하늘에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강수로 기록되지 않을 만큼인 곳도 있지만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영서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새벽에는 충청과 전북을 따라서도 이 비구름이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양은 1에서 5mm가량으로 매우 적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황사가 몰려옵니다. 내일은 보건용 마스크를 꼭 쓰고 활동하셔야겠는데요. 어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했는데 오늘 다시 추가로 황사가 발원하면서 내일 낮부터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종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을 따라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한낮 기온이 광주 25도, 대구도 2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산지를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에는 강원을 따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